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이야기꾼 성석재 작가의 신작 투명인간이 출간됐습니다. 살다 보면 없어지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이 소설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질과 자본의 힘이 세지면서 자본은 사람을 소외시킬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탄생한 투명인간들, 이 사회,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언제 자신이 소외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지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본 후 성석재 작가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애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잘한다고 해주지도 않고 상을 주지도 않고 더 보너스를 주지도 않고, 물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일인가, 남들처럼 잘하고 있나, 알아주고 있나, 좀 이렇게 좀 의문이 들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지 네임 밸류에서 딴 사람한테 쳐져서 말할 기회를 잃었을 때, 그리고 가족 간에도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권위가 안 섰을 때, 우리 모두는 가끔 이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실 김성신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성석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석재 작가님이 나오셔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1986년 문학사상에서 이 시 유리 닦는 사람으로 등단을 하셨고, 그 뒤에도 좋은 작품으로 꾸준히 독자들과 만나오셨는데요. 작품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소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장편 소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왕을 찾아서, 아름다운 날들, 인간의 힘, 도망자 이치도, 위풍당당, 단 한 번의 연애 등이 있는데요. 한국일보 문학상과 동서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우리나라 대표하는 문학상은 뭐 다 받으셨어요. 네. 네. 보통 상을 받으면 작가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 또 권위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성석재 작가님께 상을 주면 그 상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번 이제 새로 출간된 투명인간이라는 책도 뭐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고 네. 또 관심 갖고 계시는데, 정말 역시 이 성석재 작가님의 소설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 투명인간이 된 남자의 이름은 김맘수입니다. 이 소설 투명인간의 주인공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보고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그 만수의 어린 시절로 이제 돌아가서 그가 겪은 그의 평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말 착한 인물입니다. 뭐 어린 시절의 그 순박함은 물론이고요. 이제 어른이 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과 헌신으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점차 이들의 단란했던 그 모습은 하나둘 서울로 떠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정말 한국의 현대사 산업화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가족 역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김만수의 삶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야기꾼으로 참 많이 불리고 계시는 분인데,
오래전부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투명 인간에서도 가족이 아주 큰 줄기에 소재가 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소설에서의 가족은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이면서도 또 흔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이야기 있잖아요. 형제들이 고드름을 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서 뭐 빙수를 먹는 장면이라든지 아픈 형을 위해서 약초를 뭐 찾으러 다니는 그런 어떤 형제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지만 또 이런 면들에 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의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떤 가족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형제가 참 많았죠. 네. 네, 요즘엔 하나, 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터울도 짧고 해서 누가 돌봐준다기보다는 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런 네. 시기라서 형제 간이나 남매 간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건 좀 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디테일도 좀 적고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쨌든 절대 다수는 그렇게 형제가 많던 시대, 식구들이 많던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어린 시절에 우리의 삶,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니까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어떻게 결정이 됐나 그런 것들의 편리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가장 깊숙한 곳에는 결국은 가족이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 모두의 심성 밑바닥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 4대에 걸친 가족의 중심에 바로 주인공 만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 도입부부터 이제 투명 인간이 된 그 만수, 이제 이것을 이제 밝히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50대들이 마치 투명 인간 같은 존재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 투명 인간을 선택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투명 인간이란 것은 원래 초능력자죠. 그래서 소설을 시작할 때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작하면 에너지가 좀 강해서 독자들이 뭐 재밌는 얘기 아닐까 하고 끌려들게 하려는 속셈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고 남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히들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투명인간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죠. 남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도 얻기가 힘듭니다. 그게 초능력일까요? 장애일까요? 그리고 사회나 조직이나 군대 같은 데서 산에 보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안 보이는 것처럼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네. 투명인간 처음에 뭐 초능력을 가진 존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초능력 하면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요. 소수만이 갖고 뭐 그런 존재인데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투명인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불미스러운 군대에서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뭐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만수를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나는 우리 형제들이 나를 디디고 밑거름으로 삼아서 훌륭하게 되기를 바랐지. 혹시 나중에 뭔가 잘 안 돼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떠받쳐서 재기하도록 도울 생각이고 그런데도 나는 형제들, 식구들한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 그냥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 어떤 가족이, 내 형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언제든 나는 그들의 밑에서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받침이 되어줄 용의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어떤 만수가 희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한 어떤 힘이 된 걸까요?
형제 간에서도 보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잘생기고 그런 형제도 있고 어디 다리 밑에서 죽어왔나 이런 소리를 듣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또 대단히 겸손하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어린 시절에 저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 보면서 아니 저분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자식들, 손자들, 가족들 위해서 헌신을 할까? 지금처럼 무슨 도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없고요. 불도 다 일일이 손으로 나무 해다 떼고 냄새 나는 데서 기침하고 연기에 그리고 아이들이 또 곧잘 앓고 그랬죠. 그러면 뭐 장기를 떼주기라도 할 듯이 너무 아파하고 본인이 아파하고 그랬죠. 그런 헌신성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 우리 가족, 내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누나가 저를 업어서 키웠거든요. 저를 씻어주고 여러 차례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쯤 목욕도 시켜주고 그럴 때 그것은 그런 때 느끼는 그 손길에서 묻어나는 그 사랑이라든가 정이라든가는 어디서도 경험을 못 해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무상의 애정이죠.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자라서도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이 책을 정말 더 재밌게 읽어 보실 만한 어떤 포인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작품은 그러니까 내용도 재밌지만 구성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좀 추리소설 같은 그런, 어떤 모습도 있고요. 만수의 이야기지만 만수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30명 정도 되지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각자가 이야기를 정말 많아요. 예, 네. 합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다 맞춰야 이제 이 이야기가 또 하나의 어떤 큰 줄기로 이렇게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만수하고 아주 직접적인 아주 특별한 그런 인연이나 관계나 가족들도 있지만 지나가는 식당 그 주인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3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세보셨군요. 안 세보셨나요? 저는 세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기야 세는 거 별 의미는 그렇죠.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많은 근데 이런 화자들이. 어떤 좀 독특한 기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런 기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 자신도 제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97년쯤에 호랑이를 봤다라는 중편 소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런 형식의 여러 사람의 화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인생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한때 한 시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이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딱 다양한 화자들에 의해서 변주가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말을 하는 형태거든요. 물론 신문 기사도 있고 TBS 앵커 멘트 같은 것도 나옵니다만 기자 리포터도 나오고요. 이것들이 연극적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누군가 탁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한 대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면 훨씬 더 복합적인,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고 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혹은 연극의 청중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저 사람 말이 옳아라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식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작가가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하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독자에게 조금 더 다성적인 그런 음성을 들려주게 되지 않을까. 앞서서 작가님께서 30명의 화자가 어떤 탁하고 연극적인 무대로 이 독자들을 이끌고 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연극 무대로 한번 이끌려 가고 싶어요. 작가님께 낭독을 한번 부탁드려 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감정을 잘 살려서 저희를 무대로 데려다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만수의 6남매.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보낼 때입니다. 근데 맞이인 만수의 형이죠. 형이 몸이 좀 아파서
방에 누워 있고요. 방학 때라, 겨울 방학 때라. 그 밑에 있는 남매들이 이제 그 갖다 줄 뭔가 먹을 걸 구해주러 집에는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빙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받아보시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겨울 방학 때였다. 오빠는 비단이 스쳐도 온몸이 저려오는 아픔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있었고 언니, 나, 만수 세 남매는 오빠에게 뭐든 캐고 잡고 따서 가져다 주려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산과 골짜기와 밭을 돌아다녔다. 겨울에는 나물이 없었다. 칠기나 돼지감자, 더덕은 뿌리가 땅속에서 잠자고 있어서 캘 수 있었다. 집을 나서서 10분도 되지 않아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마른 칡줄기를 보고 우리는 다 함께 환성을 질렀다. 눈을 헤치고 은 땅을 파야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미로는 꽁꽁 은 땅거죽을 뚫을 수가 없어 불을 피워서 땅을 녹이 뒤에 파기 시작했다. 너무 추워졌고 배가 고픈데다 더 이상 찾아볼 힘도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가 처마에 달린 고드름을 보고는 그걸 따다가 깨끗한 접시에 얹어서 오빠 머리맡에 가져다 두고는 말했다. 오빠한테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아 고드름을 따느라고 얼마나 손이 시렸겠느냐고 언니의 빨간 손을 잡아주었다. 만수가 그 광경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대나무 아래에 깨끗한 눈을 스테인레스 그릇에 가득 담아왔다. 만수의 여러 트진 손 이곳저곳에 피가 묻어 있었다. 오빠는 만수의 손을 쥐어 이불 속에 넣고 엄마를 불렀다. 엄마가 큰일 아니면 절대로 꺼내는 일이 없는 귀한 설탕을 가져왔다. 고드름과 눈 위에 설탕을 살살 뿌려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빙수를 만들어 함께 먹었다.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울다 웃다 했었다. 네, 이 서로를 마주 보며 울다 웃다 했었다라는 그 대목은 참 짧지만 정말 밑줄 척하면서 같이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읽게 되는 그런 대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한 식구의 정경이죠. 한 가족의 정경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서울로 떠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뭐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겠죠. 변해 갑니다. 뭐, 이 세상이 변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지,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과정들도 쭉 이제 소설 안에서 그려 놓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 굉장한 안타까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표현하신 어떤 뭐 이유랄까요? 그것을 통해서 또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들 그 시골, 농촌, 뭐 산골 이런 자연 속에서의 삶을 아주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죠. 뭐 나는 나이 들어서 이 지겨운 생활을 끝내고 빨리 난 시골로 가겠다 이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선비들이 관직 생활을 끝내면 늘 시골로 가 낙향을 해서 유유자적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시골에는 먹을 게 참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짐승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야생동물은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90% 가까이를 먹을 거 찾는 데 보냅니다. 계속 헤매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잡혀 먹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한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현실이에요. 근데 도시라는 곳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한해서 인위적으로 그 양을 어떤 다른 자원을 개발해서 많이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걸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 안에는 분쟁이 숨어 있는 거죠. 누가 많이 가질 것이냐, 누가 그걸 나눠줄 것이냐, 누가 권력을 쥐느냐. 그런 상황이 이제 도시 오면 전개되면서 이 시골 출신 사람들이 그래도 이 자연 속에서 그나마 평안을 없는 결핍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혹은 가족끼리 협력해서 평화를 쌓아오던 누려오던 사람들이 도시에 나오면 다 벌거벗겨진 존재처럼 투쟁을 나서야 됩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운명이 비틀려 가는 거죠. 각자 타고난
팔자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질에 따라서 혹은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뭐 그때는 흔한 게 사고였으니까요. 걸핏하면 뭐 교통사고도 아주 흔했고 뭐 제가 지금 다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왜 그 귀성 그 표 구하려고 뭐 하거나 물질 네네. 때왜 압사하는 서울역에서 압사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 도시적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많아서 생긴 경쟁 때문에. 네. 신기한 일이네요. 네. 독자분들하고 대화하실 시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독자 질문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제가 목표가 특별히 없었을 때 그런 시절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아니라 이 소설이 이렇게 줄 수 있는 20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뭐랄까 힘이랄까? 그래서 그 문학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님의 소설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 작품이 무엇인가요? 투명인간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본인이 어렸을 때 어려웠던 시절, 목표 없이 좀 방황하고 흔들렸던 시절, 그럴 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은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답이 안 보이던 젊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때 저도 있었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사실은 사춘기를 대학 시절에 겪었으니까요. 방향도 없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할 때 저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방랑에 가까운. 그래서 제일 많이 간 데는 고향이고요. 방학 되면 거의 100% 돌아가서 한두 달씩. 고향에 가도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친척들은 있지만 친척들한테 가면 이제 신세나지고 잔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친구 집, 골방, 뒷방 이런 데 가서 그냥 며칠씩 어둠 속에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것도 아니면 하염없이 그냥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 다닙니다. 안 얼어 죽을 때까지만. 그런 식의 방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한 뒤에도 한 1년 정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절에도 가고 방랑을 많이 했죠. 그때는 데뷔하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시를 쓸 때였는데도.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자원이 됩니다. 저는 그때 광산을 파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던 것이. 그때 내가 당장 단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인위적으로 뭐 목표를 세우고 했다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드려볼까요? 네. 저 정말 사실 오늘 시민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그 내용들이 정말 가슴에 팍 박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묻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문학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왜 읽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문학 작품 그런 질문을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받네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정말 하기 싫은 말이지만 힐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학 작품이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힐링을 잘 하는 그런 전도사분들이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쓰고 읽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지성적인 행동이에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보다도 훨씬 더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결과물이 내 머릿속에 남고 또 책이나 이런 형태로 거의 영원히 남아있죠. 문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뭔가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시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생의 하나의
그러니까 밑바닥을 흐르는 어떤 밑바닥에 있는 무슨 금광 같은 것 그런 게 아닐까. 가장 좋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작가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래도 이 독자분께서도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아끼는 작품 소설 중에서 뽑기 힘드시겠지만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인가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투명인간인데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니까요. 제일 어떤 때 어떤 부분을 썼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 달쯤 있으면 바뀌겠지만. 투명인간 읽으면서 저도 이게 드라마화가 돼도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드라마가 된다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라는 독자 질문이 있으셨어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제 질문을 하나 더 얹을게요. 네. 드라마가 된다면 네. 어떤 배우가 만수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런 배우는 잘 없겠는데요. 아, 왜냐하면 어떤 주연, 흔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주연을 맡는 사람들은 잘생기고 멋있죠. 근데 만수 같은 유형은 어둠 속까지는 아니지만 뒷전에서 묵묵히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조역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역할을 같이 주인공인데도 조역인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또 드라마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겠지요. 다채로운 상황이나 뭐 디테일을 보여줘야겠지요. 드라마를 하면 어떨 것 같으냐? 좋겠죠. 뭐 원작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최근에 이제 네. 투명인간 내시고 많이 이제 인터뷰 하셨지 않습니까? 신문사 인터뷰도 하시고 네네. 어딜 보니까 아직 난 투명인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도 지금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작품 기대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투명인간 이 작품이 묘하게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뭔가 이야기가 더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왜 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묘하게 이렇게 말려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작품 끝나고 이제 뭐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쓰실지 아니면 또 투명인간과 뭔가 연관이 되는 어떤 그런 쪽에 문학적 상상력 쪽으로 가실지 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뭐 되게 작가들이 이제 책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그 작품하고는 심정적으로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별한 상태에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안 한 것처럼 가정스럽게 이렇게 가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애정 없어요 별로.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대체로 투명인간 그렇게 쉽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최근에 겪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건들 이런 거와 이 소설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을 완성하기 직전에 마무리 뒷부분을 쓰는 중에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굉장히 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써서 뭐 할까라는 무기력함에 밀어넣었고요. 어쨌든 저도 생명이라서 지옥에서라도 기어 올라가는 심정으로 끝을 썼죠. 이것이 무엇이라도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공감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다. 당신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당신 이야기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가 아직도 채 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그럼 뭐 할 수 없죠. 결국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은 어떻든 저한테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속편을 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롭게 뭐 다른 걸 써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니까요. 계속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한 말 그대로 작가도 계속 써야 됩니다.
무엇이든 계속 갱신하고 써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살고 문학 작품도 생산이 되죠. 근데 지금 당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사실은 한 10장 정도 한번 써봤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이 이제 투명인간 내시고 처음. 네, 다른 걸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계속 고생하다 왔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대표 이야기꾼 성석재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기쁜 이야기까지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 김성신 평론가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뭐 사실 제가 오랜 그 독자 팬으로서 네. 뭐 일단은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이었고요. 또 이 소설의 메시지가 또 굉장히 또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네. 지금 아주 재밌게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책을 읽고도 참 많이 여운이 남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보시고도 여운이 좀 깊은 그런 작가의 대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석재 작가님 오늘 방송에서 뵐 수 있게 돼서 참 기뻤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관장 이용훈입니다. 얼마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선을 발표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평소 미뤄뒀던 책을 가까이 할 계기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악구 신림로 3길에 있는 관악구 대표도서관인 관악문화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문화관과 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2002년 10월에 개관한 관악문화관 도서관은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규모가 크니 이용객들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죠? 또한 우리 도서관은 책날의 상호대차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전담 직원 6명이 2인 1조로 차량 3대를 활용하여 관내 40개 도서관을 순회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 편리하게 대출 반납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책이 자주 가는 도서관에 없고 대신 다른 도서관에 있다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 빌리러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죠. 이곳은 그림책 속으로 풍덩 수업이 한창인 유아 열람실입니다.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총 12권의 그림책을 읽어주는데요. 다양한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현재 수업 대상이 5세에서 7세 아이들의 경우는 독서 습관이 막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학 이후의 독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독후 활동은 책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나 기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기의 활동이 끝나면 4기 어린이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참가 신청은 도서관에 하면 되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위한 소정의 재료비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서관은 지식 정보 제공,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서관, 행복을 함께 만드는 도서관, 도서관에 가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 동네 도서관, 관악구 주민들의 행복을 준비하는 관악문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발하고 신선한 구성이 돋보이는 책, 1년의 아침입니다. 이 책은 마리아 알렉산드라 베티스와 스테파니 콩덤반스, 이 두 여성이 함께 쓴 책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에서 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이름의 이 두 도시가 실은 3,191마일, 즉 5,135km나 떨어진 각각 다른 두 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미국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메인주의 포틀랜드에 살고 있고, 스테파니는 서부 해안에 접한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이 공동 저작물을 출간하기 위해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의 아침이 만들어진 이 독특한 과정에 독자들은 첫 장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리아와 스테파니는 책을 내기 전 인터넷 블로그를 먼저 개설해 1년 동안 각자 자신의 아침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 블로그의 이름이 바로 3,191마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전부인 이 단순한 계획만으로 마리아와 스테파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나란히 놓았을 때 절묘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의 사진은 아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진은 아름답긴 하지만 특별한 대상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지닌 것들, 자신의 내면을 관통한 것들, 1달러 샵에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종이에 한번 쌓여 노끈으로 묶인 뒤 나에게 선물로 다가온 것들, 이렇게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와 스테파니의 이 소박한 프로젝트는 결국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 즉 일상 속 미묘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이 책 1년의 아침은 빛나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들이 사진으로 포착해 표현한 아침처럼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책 1년의 아침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설 투명인간을 만나봤습니다. 투명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도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